폰테스 창세기 주석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의 후손을 족보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0장이 되겠고, 창세기 10장은 여러 지명 혹은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에 속하고, 이 창세기 10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본문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특별히 그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그 문학 비평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터러리 크리티시즘, 이게 포괄적인 그런 거고, 그래도 본문의 구조 그리고 본문의 자료층에 대한 분석, 그런 것에 이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창세기 10장의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 민족이나 정치, 집단, 그런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역사상 언제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10장의 역사적 배경을 추정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대한 문학적인 분석은 특별히 19세기 말 벨하우센 이후 궁켈 그리고 베스터만, 코츠 이런 그 학자들을 거치면서 문학비평적 연구가 시도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10장은 적어도 두 개의 자료층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는 제사장 그룹인 피자료층과 또 하나는 야훼 제2자료층이다,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거의 가운데에서 피자료층이 10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후대에 제2자료층이 첨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자 보면 창세기 10장은 그러니까 P는 제사장 문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된 게 J, 그러니까 야훼 문서가 첨가되어진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제시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0장 가운데 피자료층, 즉 제사장 문서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뭐뭐의 족보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레미슈호탐이라고, 레미슈호탐, 그들의 종족, 레미슈호탐이란 그들의 종족에 따라서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브네이 뭐 누구누구, 브네이 엑스 누구의 아들로 시작하는 엘레 브네이, 이런 표현들이 제사장 문서의 독특한 그런 형식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도나이나 또는 얄라드 나타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보아하라고 하는 지나, 뭐를 지나라고 하는 이런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대부분은 제2자료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2자료층은 하나님 이름을 야훼, 그 다음에 얄라드 나타, 그 다음에 보아하라고 하는 지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흔히들 제2자료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10장을 제2자료층과 피자료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처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료층은 10장의 서론이 1절이고,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의 야벳의 족보는 피자료층에만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함과 그 다음에 셈은 J와 P 모두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함과 셈은 요 앞에 요것이 이제 그 피자료층이죠.
이게 P, 그다음에 여기가 J, 양쪽 다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32절이 P의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을 보면 1절 서론이 P로부터 시작을 하고 결론도 P로 끝난다. 그리고 P는 전부 다 2절, 5절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제2자료층은 함의 족보의 일부를 첨가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의 이제 자료를 서술하는 방식은 P와 J 사이에 각각 다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족보를 얘기할 때 종적인 것과 횡적인 족보. 근데 P 자료는 족보 형식을 종적인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반대로 J 자료 측은 횡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자료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함의 아들에 대한 P 자료와 J 자료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 자료층에서는 P의 자료에서는 함의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등 4세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데 제2 자료는 함의 손자까지 기록하면서 반면에 횡적으로 각 세대에 대한 자세한 명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해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4대.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J 문서는 이제 J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여기까지 가면서 횡적으로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P는 4대까지의 종, 근데 J는 3대까지의 종적인 것과 횡적인 역사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 6절에서 7절,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 문서와 그 다음에 10장 7절 다음에 8절부터 19절까지 J 문서를 비교해 보면, P에서는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로 옆으로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0장 8절부터 19절에서는 구스의 아들의 니므롯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라임의 아들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바두루심, 가슬루힘, 갑도림, 그리고 가나안의 아들인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말가, 신, 아르왓, 스밧, 하맛,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마지막 라마의 아들 스바와 드단,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의 J와 P 문서의 기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10장에는 개인의 인명과 지명, 그리고 민족이나 부족 이름, 그 다음에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인명은 니므롯 같은 거고, 지명은 엘리사나 달시스, 미스라임, 시돈 이런 거고, 민족이나 부족의 이름은 기띔, 도다딤, 그리고 갑도림 같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모리와 알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 기록이 족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족보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꼭 기억하세요. 족보에서 나타나는 누구의 아들 벤, 그 다음에 아브, 얄라드, 나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벤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아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얄라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를 뜻하기보다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는 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족의 이론, 멤버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분의 X 하면 X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문학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문학비평적 연구에서 왜 제2자료층이 야벳의 족보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데에 대한 대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0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노아의 아들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노아의 아들 셈,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낳은 그 후손들은 홍수 이후부터 낳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기록한 게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그 다음에 마대, 야완, 두발, 메색, 그 다음에 디라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각 인명 지명들이 있습니다.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키메르 사람을 얘기하는 키메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거주 지역은 여기 기록에 보듯이 흑해 북쪽 해안 지역과 돈, 다뉴브 사이의 지역에 기록하고 거주하는 게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이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곡이라고 하는 거죠.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아카드의 마트가가 마트구구, 즉 가가의 땅 혹은 구구의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명칭인데, 시브리어로 엉기면서 지역이는 가가와 구구를 고구로 이렇게 변형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드어에 우리가 조금 상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카드어에서 지명을 나타내는 마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트. 이 마트라고 하는 것 대신에 시브리어 맴을 붙여서 마곡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리디아의 기게스를 의미한다. 리디아의 기게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마대입니다. 마다이라고 하는 거죠. 마다이는 우리 성경에 이사야 13장 17절, 열왕기야 17장 6절, 또 18장 11절, 예레미야 25장 25절, 51장 11절 등이 나타나는데 페르시아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다. 용례적으로 페르시아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아카드어에서는 메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메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데라고 하는 아카드어 메데가 아카드어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살마네셀 3세 때부터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전 614년부터 12년에 바벨론을 도와 아시리아 정복을 도운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래서 유다 왕국 말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마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야완입니다. 야완.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야완입니다. 야완은 에스겔 27장 13절, 이사야 66장 19절에 등장하는데 이오니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오니아 사람들을 의미하고, 즉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 아니라 터키의 서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우리가 야반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터키 오늘날 본토 그리스가 아니라 터키 서쪽 지역이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서 터키 서쪽 지역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 야와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야와는 전체 그리스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발과 메색입니다. 두발과 메색은 구약 성서에 같이 사용되는 예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13절이나 32장 26절, 38장 2절에서 3절 이런 데서 보여지는데 아카드의 두발은 타발리입니다. 두발은 타발리로 되어 있고 이거는 킬리키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메색은요 무슈크입니다. 메색은 무슈크고 이거는 피르기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디라스입니다. 티라스라고 하는 거죠. 이 명칭은 구약 성경에 딱 한 차례만 등장하는 파팍스레고메나인데 아카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티라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메네프타 비문의 이집트를 공격했던 해양족 가운데 이 투르샤가 디라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그 성경에 우리가 보통 여기서 키메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3절에는 이 고멜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바카 도갈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하는 아스그나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 51장 27절에 아스그나스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은 많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스키트 사람들이다, 스키티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리밧입니다. 리팟. 리밧은 그 구약 성경의 다른 곳이나 또는 아카드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역대상 1장 6절에서 디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레시와 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혼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도갈마입니다. 도갈마. 에스겔 27장 13, 14절에 이들은 야완, 두발, 메섹과 함께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람과 칼케미시 사이에 위치하고 틸가리무가 도갈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이 어려운 것은 인명, 지명 혹은 어떤 민족의 이름의 정체를 밝히는 것도 어렵고 그들이 언제부터 역사의 장에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의 후손 가운데 4절에서 야완의 후손들, 그래서 엘리사,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여기서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은 전부 다 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 지역의 섬 지역을 점령했다. 그래서 달시스는 타르시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어디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길리기아 근처의 타르소스를 달시스로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에 있는 도시인 키티온을 기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다님은 로드 섬입니다. 그러니까 다 키프로스 섬, 로드 섬, 그 다음에 달시스도 우리가 타르소스 뭐 이런 하여튼 해안 또는 섬 지역으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절에 야완의 아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고 엘리사는 키프로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그리스로 가는 데 있는 큰 섬들은 다 포함. 이걸 전부 다 야반의 아들, 그리스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여러 나라 백성, 그러니까 민족, 언어, 종족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지중해 해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야벳의 후손의 형식을 후손에 대해서 어떤 족보의 형식을 띠고 주로 이들은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고멜, 그 다음에 마대, 두발, 메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전 8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0장의 배경은 주전 6세기경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는 에스겔 27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는 이제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이집트와 한 카테고리로 묶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리적, 민족적, 언어적 기준을 따랐기보다는 어떤 신학적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 구스는 오늘날 이티오피아 지역을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붓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집트어의 푼트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붓이 푼트라고 한다면 리비아 근처 지역이고, 붓은 전쟁을 좋아해서 용병을 외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 3장 9절에는 이집트에, 그 다음에 에스겔 27장 10절에는 두로에, 에스겔 38장 5절에는 고구의 군대의 용병을 파견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붓이라고 하는 곳을 리비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나안을 이집트와 한 카테고리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6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함과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9장 앞에서 보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가나안, 근데 그 가나안이 바로 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6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스바는 이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체를 밝히기 어렵고, 하윌라는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그 10장 29절에서는 또다시 옥단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하윌라가 어떤 히브리어라면 그 뜻이 모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삽다는 하드라마우트에 있는 아랍 상업 도시 사바타 혹은 사보타로 보기도 합니다. 또 라마는 에스겔 27장에서는 세바와 함께 두로와
교육을 한 민족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그러나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고, 삽드가 역시도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70인역에서는 사바타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삽드가가 아라비아 반도 지역 혹은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한 곳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단입니다. 드단은 이사야 21장, 에스겔 27장 이런 데서 드러나고 대상을 주로 하는 캐러반입니다. 그래서 이 드단은 오늘날 알울라 혹은 엘올라 지역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8절에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 리므롯은 미가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주로 주전 10세기에서 8세기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첫 용사다, 즉 그는 세상의 용사의 첫사람, 시작이다. 그래서 라쉬는 이 니므롯의 어근이 반역하다라고 하는 메레드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에 대한 반역자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첫 용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므롯에서 나오는 나라 시날 땅, 시날 땅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날은 그 바벨론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 바벨론은 여기 위치하고 있죠. 이게 다른 말이 시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바벨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렉은 바벨론 남동쪽 125km에는 우룩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갓은 바벨론의 고대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악갓이다. 또 갈레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에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고,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쿠윤직 언덕과 네비 유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게 쿠윤직, 남쪽에 있는 것이 네비 유누스 언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쿠윤직에는 주전 7000년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가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던 것은요, 사네립 이후로 아시리아의 제도의 수도로 이 니느웨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고, 이후로 과거의 명성이 회복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르호보딜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다. 여기서 우리가 레센이라고 하는 도시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세는 아카드 레시 앤니, 즉 수원, 물이 나오는 파운데이션, 그 수원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레시 앤이라는 지명이 많지만 그러나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위치한 레시 앤이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레시엔엔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큰 성읍은 레센이 아니라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레센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3절의 미스라임입니다. 이집트죠. 여기는 루딤, 아나밈, 르하빔, 랍두힘이다. 루딤은 정확한 위치 알 수 없고 아나빔 역시 마찬가지고 르하빔은 리비아 사막에 있는 리비아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납두힘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벤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집트 델타 북쪽 지역의 어느 곳으로 납두힘을 생각한다. 이 키친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납두힘은 이집트어로 하부 이집트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다.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드루심은 이집트 상부 지역을 지칭하는 이집트어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슬루힘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고 갑도림은 크레테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 14절에 가슬루힘에서 블렛이 나왔다라는 구절을 블레셋이 유래되었던 갑도림으로 고쳐서 읽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았다. 그 다음에 16절에 여부수 족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17절이죠. 17절에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히위는 구약 성서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등장하는데 구약 성서 각 책마다 거주 위치가 다르게 묘사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7절에서는 기브온 근처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 34장 2절에는 세겜 근처, 여호수아서 11장 3절에서는 헬몬산 어귀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가는 트리폴리 북동쪽 한 20km 지점에 위치한 아르카 지역과 동일시하고 있고, 또 신은 하팍스 레고메나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8절에 아루왓과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여기서 아르바드는 페니키아 도시로 오늘날 루아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스말은 아카드어 문서에서 찌미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르밧 남쪽에 위치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맛은 오론테스강 근처에 위치한 도시로 오늘날 하마와 같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가나안 경계가 시돈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사까지와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아드마는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한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20절까지 함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21절은 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명 나라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람은 오늘날의 그 이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후지스탄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걸프만 북동쪽, 바벨론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원지대가 엘람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엘람은 주전 2000년대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엘람의 수도가 수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부 그 주석가들은 이 아르박삿을 걸프만과 아라비아 북서쪽 사이에 있는 사막 지역에 거주하는 아람 부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룻입니다. 룻은 아카드어 기록의 티그리스강 상류에 기록하고 있는 룹두입니다. 그래서 이 룹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룻과 동일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룻은 13절의 루딤과는 이제 다른 곳이 되겠고, 또 이사야 66장 19절이나 또는 에스겔 27장 10절에 룻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창세기 10장 22절의 룻의 정체를 아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은 오늘날 그 시리아 지역, 그 지역을 아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람의 네 아들 우스, 훌, 게델, 마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네 이름은 아람에 대한 세분화된 그런 명칭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들의 정확한 위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1절에서 우스는 아람의 또 삼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아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훌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아르메니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훌을 아르메니아 지역이다라고 요세푸스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에 대해서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메슈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 메슈와 마스가 혹시 같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러나 셀라와 에벨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욕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로라고 하는 뜻이고 그의 후손들이 창세기 11장 18절부터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전 2500년경의 문서인 에볼라 문서에 보면 벨렉이란 도시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뉘었다라고 하는 니플라가 그래서 벨렉이라는 펠렉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과 자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니플라 그러니까 페이 라메드 김멜과 그 다음에 펠렉과 니플레가와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과 자음 언어 유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마살과 예라다. 알모닷에서 모닷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우가르 지역에서 신에 대한 수식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은 아랍어에서 가족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알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알모다시는 사랑받는 자의 가족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 이건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셀렙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셀렙의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바의 비문에 보면 신 라메드 페이 즉 그 루트가 같은 그런 단어가 하나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부 사람은 예멘의 샬프와 동일시하거나 또는 예멘과 하드라마우트에 위치하고 있는 샬프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언어적 유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하살마웻과 예라 이것도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살마웻과 예라. 그러나 하살마웻을 그 예멘의 동쪽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그 동쪽 지역에 있는 하드라마우트와 동일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라는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4절의 족보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예라에 대해서 예멘의 와라흐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람은 바알신에 대한 수식어로 그 의미가 하드는 찬양을 받는 하다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는 하다드. 그리고 하도람에 대해서 예멘의 수도 산나 근처의 다우라움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살은 그 에스겔 27장 19절에 의하면 그 두로의 철을 판매한 나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디글라는 아랍어로 대추야자를 뜻하는 것이 되겠고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 자,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에는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가 등장합니다. 오발은 예멘 지역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멘의 바누 우발이거나 혹은 호데이다와 산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발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아비마웰과 스바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가 없고 아비마웰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진정으로 신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29절에서 오발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다. 오빌은 열왕기상 9장 28절, 이사야 13장 12, 예레미야 10장 9절 등에 등장하는 도시로 이 도시의 위치를 밝히는 여러 가지 그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그 오빌에 대해서 아프리카 남부 혹은 아프리카 동부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인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 다음에 하빌라 요밥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요밥은 네 군데가 등장하는데 그 네 군데는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6장 33절,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9절 그런 곳에 등장하는 그 요밥이 각각 위치가 우리가 추정하는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사는 창세기 25장 14절에 마사와 같은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메사의 위치를 아라비아 북쪽 지역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발의 의미는 경계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라마우트의 향신료 수출의 중심지가 스발이다. 그 다음에 항구 도시인 짜파 혹은 산나의 북서쪽을 우리가 스발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자손들이 홍수 이후에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이에요. 창세기 10장의 배열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 학자들의 관심인데 쉽게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배열할 때 하나는 그 인종적 측면 그리고 언어적 측면 지리적 측면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 셈, 함, 야벳은 남세모 아랍어가 셈이고 함은 페니키아어, 야벳은 인도 유로피안 인구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리적으로 셈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반도 남부와 소아시아 남부 지역, 함은 이집트와 남서 아라비아 반도 지역, 그리고 야벳은 소아시아 및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요. 인종적인 면에서 셈은 아수르인, 바벨론인, 엘람인, 아랍인, 햇사람 이런 사람들이 셈이고 함은 이집트, 가나안인, 아랍인 이런 사람들이고 야벳은 그리스, 햇사람, 메대 사람 등이 야벳의 후손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인 그런 비평의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그리고 그 연대를 추정해서 창세기 10장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잠정적 결론이죠. 주전 8세기 이후의 시대적 배경을 갖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야벳 후손으로 표시되는 민족들 명단에 제2자료층을 첨가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과 대답을 하지도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주전 8세기부터 10세기를 배경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고 야벳의 후손이 제2의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대답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전 8세기 이전에 팔레스틴에 알려지지 않은 데 민족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주전 8세기 이후에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민족의 명단은
에스겔 27장과 동시대이거나 이보다 직전 혹은 직후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중도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이제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펼쳐지는 세계 속에서 지금 이제 셈족의 역사를 이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당시 구약 시대 때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